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중독 상담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과 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알코올과 담배,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은 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 또,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자연스럽게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익숙한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익숙함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익숙하다는 것이 건강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은 또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알코올 중독과 또 니코틴 중독이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실제 질병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그런 내담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알코올은 지난 시간에 다룬 그런 약물들과는 이제 매우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코올은 합법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용되며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좀 현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인 인구 중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입니다. 이것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장애가 일생 동안 한 번이라도 발생한 적이 있는 이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이제 11.6%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남성은 11.6%, 여성은 이제 5.4% 정도 됩니다. 성별차이가 꽤 이제 큰 편인데요. 이제 남성의 알코올 중독 비율이 여성의 어떤 3배 이상 이제 높은 겁니다. 이것은 여러 요인 때문일 텐데,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의 음주가 더 용인되고, 음주 문화가 좀 남성 중심적이고 또 여성은 음주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더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제 이러한 말씀이 이러한 이제 해석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내성이나 의존, 금단 증상 및 인지기능 저하 또 정신병적 증상이 생기는 알코올성 정신장애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이제 질병관리청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이제 단순히 알코올을 많이 마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알코올 사용으로 인해서 뇌의 구조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코올성 치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 알코올성 정신병 같은 심각한 이제 신경정신의학적인 합병증이 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알코올 중독, 술 중독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흔하다라는 것, 또 여러분은 이제 거의 모든 지역 사회에서 이런 알코올 중독 내담자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독의 이슈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 그리고 직장, 또 지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계 숫자만으로 알코올 중독의 실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 피해를 만약에 살펴본다면, 일회 평균 7잔, 여성은 5잔 이상씩 주 2회 이상 음주를 하는 고위 위험 이제 음주자는 일반 음주자에 비해서 건강, 가정, 경제적인 일상생활을 비롯해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사실 극도로 이제 중요한데요. 알코올 중독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자들은 신체 건강, 또 정신 건강, 가족 관계, 경제적 손실, 이 모든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2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인범죄자 중에서 43.4%가 이제 주치 상태였다, 술 마신 상태였다라는 대검찰청의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통계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의 거의 절반이 이런 술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술이 단순한 그냥 물질이 아니라 극도로 이제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알코올 중독의 개인이 겪는 큰 어려움에 더해서
배우자, 자녀는 이제 극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폭력이나 또 아동학대의 상당 부분이 이 술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이 법적인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음주운전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다양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법적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함께 이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신체적으로 사실 극도로 이제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 간경변이라든지 뇌손상, 암, 심혈관 질환 등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마실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 개인의 문제, 가족, 공중보건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담이 단 한 명의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회복하도록 도울 때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에 어떤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먼저 이제 공신력 있는 진단체계인 미국 정신의학회의 DSM-5, 즉 이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 5판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버전인 이제 4판에서는 이제 알코올 관련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과 또 알코올 남용이 그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의존은 신체 심리적으로 술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상태, 남용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술을 과하게 마시는 행동으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DSM 5판으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두 개념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이제 단일 진단명으로 이제 묶은 것입니다. 왜 통합했냐면요, 이 실제 임상에서 의존과 남용을 어떻게 탁 칼같이 나누기가 어렵고 또 스펙트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또 현실에 좀 가깝다라는 그러한 판단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DSM 5판의 어떤 이런 진단 기준은 교재 1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진단 체계를 따로 공부하실 때 또 다시 접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사용 장애의 핵심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습관적인 음주 행동을 통해서 음주 조절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조절 능력의 상실입니다.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멈추거나 조절하는 능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 김성재 씨의 어떤 정의입니다. 사회가 허용하는 음주 범위를 초과해서 반복적 만성적으로 음주하고 그 결과 신체, 정신, 사회,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나타내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음주의 결과가 단순히 건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계속 언급했듯이 사회적 기능, 직업적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즉, 알코올 중독은 이제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관점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입 방법을 논의할 때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DSM-5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 선별이 가능하지만 또 이런 검사지들, 선별 검사들을 통해서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가 좀 잘 돼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담자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좀 빠르고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도구가 없다면 그 초기에 좀 개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세 가지 도구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은 이제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교과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G, CAGE라고 앞달 따서 네 가지 질문을 이제 글자를 딴 이제 약어인데 컷다운, 즉 술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느낀 적이 있냐? annoyed, 주변에서 음주에 대해서 비판할 때 짜증난 적이 있냐? guilty feeling에서 음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냐? 마지막으로 eye opening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입니다. 이 도구에서 가장 큰 장점은 질문 수가 단 4개라는 것, 또 면접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기 용이하고 또 16세 이상을 뭐 대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서 뭐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뭐 Audit K라고 해가지고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ing의 어떤 한국판입니다. 즉 한국형 알코올 사용자의 선별 검사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원판인 뭐 그런 AUDIT 어딧을 한국 실정에 맞춰서 표준화한 것으로서 뭐 성인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검사지입니다. KG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좀 많고 음주 양상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보다 좀 심층적인 선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뭐 PDST, Problem Drinking Screening Test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 1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도구는 이제 앞서 살펴본 뭐 KG나 어디 K와 달리 또 국내 연구자인 조현섭 이렇게 씨가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성인 알코올 중독 선별 척도라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외국 도구를 변환 표준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한국 사회의 음주 문화와 맥락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도구라는 것입니다. 굳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KG는 간편성이 장점일 것이고 또 어디 K는 WHO 기반의 어떤 국제적인 신뢰도가 강점일 수 있고 PDST는 한국 문화적 맥락이 이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강점일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기관의 성격, 또 클라이언트의 특성, 또 주어진 시간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도구를 이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별 검사는 어디까지나 뭐 스크리닝하는, 즉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점수가 높다고 해서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전문적인 진단 평가로 연결하는 좀 관문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젤리네크의 어떤 진행 단계 모델입니다. 젤리네크는 이제 알코올 중독을 진행성인 질병,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제 악화되는 질병으로 보았고 이것을 크게 네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단계는 전 알코올 증상 단계로 아직은 눈에 띄는 이제 문제는 없지만 음주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두 번째 단계 전조 단계라고 해서 조금씩 음주 패턴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결정적인 단계로 음주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그런 핵심 국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만성 단계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단계들이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젤리넥은 이 전체 단계가 나타나기까지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주변 문제를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뭐 알코올 문제의 어떤 한정된 측면만을 다루는 이론이어서 모든 알코올 문제가 이 4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은 아니고 개인마다 좀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참고 틀렸어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나와 있는 이제 알코올 중독 증세 단계 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제 젤리넥의 4단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도표를 읽는 방법을 먼저 살펴봅시다. 도표에 보이는 이제 그 크고 굵은 막대는 각 단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이제 가장 주요 증상, 핵심 증상의 어떤 시작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막대는 그 한 단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개별 증상들의 어떤 시작 시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번호들이 바로 그 개별 증상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4개의 어떤 큰 단계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 안에서도 수많은 증상들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제 쌓이면서 깊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론 포럼을 하실 때 이제 첨부되어 있는 어떤 도표를 하나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개별 증상들을 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를 좀 살펴본다면 맨 왼쪽에 이제 전구적 증상 단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기분의 전환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들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눈에 띄는 사회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의 기억 상실을 시점으로 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진행성
증세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음주 조절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마시기 시작하면 이제 멈출 수가 없고 멈추기 굉장히 힘들고 또 음주를 중심으로 어떤 생활들이 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제 개별 증상들이 빠르게 추가되면서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중대한 위기 증세 단계에서는 증상이 점점점 심각해지면서 직업 또 가족 관계 등 이런 사회적인 기능 전반에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표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이 구간이 이제 가장 길게 이어지는데 그만큼 이 단계 안에서 나타나는 개별 증상의 수도 많고 또 이 시기에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만성적 증세 단계에 이르면 신체적인 이런 황폐화가 뚜렷해지고 도표 오른쪽 끝에서 보이듯이 어떤 정신적인 불구의 상태 혹은 뭐 이런 육체적인 어떤 이제 사망 혹은 회복하는 두 갈래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오게 되겠죠. 이 도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 이슈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증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초기의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개입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상담자로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분해되는지 그런 생물학적 과정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이것을 왜 알아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내담자의 어떤 신체적인 상태를 좀 이해하고 또 때로는 의료진과 협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분해 메커니즘을 아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서대로 좀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이제 혈류를 통해서 이제 간으로 운반이 됩니다. 또 간이 알코올 처리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장기인 거죠. 또 간에 도착한 알코올은 먼저 알코올 탈수소 요소라고 해서 ADH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 여러분 얼굴이 빨개지거나 두통이 오거나 메스꺼움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물질 때문입니다. 알코올 자체보다 독성이 강한 중간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산화되고 아세트산염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아세트산염은 이제 갓 조직으로 운반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와 또 물로 분해돼가지고 몸 밖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하단에 이제 도식을 보시면 이런 흐름이 이제 한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일단 간에서 이제 미처 대사되지 못한 알코올은 혈중에 남아있다가 호흡기라든지 피부라든지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음주 후에 이제 술 냄새가 나고 또 땀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위를 보면 이제 알코올이 있고 또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후 간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이 알코올 분해의 핵심 전기라는 것, 이 그림이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에서 알코올 탈수소 요소가 작용하면 이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수소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어서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요소 작용해가지고 테이트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소가 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테이트는 6시간에서 10시간이 경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탄산가스 또 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이 그림 하단에 나와 있듯이 이런 순수 분해 물질들은 숨 쉴 때 몸 밖으로 나오거나 땀과 물질, 땀과 같은 분비물에 섞여서 배출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살펴볼 건데, 그 첫째로 이제 유전적 요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유전적 요인이 알코올 중독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을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나 어떤 사회 환경적인, 가족 환경적인 문제로만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생물학적 유전적 취약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를 보면 이제 구드윈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알코올 중독이 될 위험성이 무려 4배나 높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유전 요인인지 아닌지 환경에 따라서 자라면서 학습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쌍둥이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건강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을지라도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 환경적 요인이 변화되어도 그 취약성, 유전적 원인으로 인한 취약성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로서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텐데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만날 때 가족력을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담자 스스로는 나는 의지가 약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이해는 불필요한 좀 자기 비난을 줄이고 또 치료적 동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두 번째 원인인 생물학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뇌 속에 있는 보상회로입니다. 보상회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제 필요한 동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이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되게 좋다, 또 하고 싶다라는 이제 느낌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 시스템입니다. 먹을 것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다 이런 보상회로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코올과 같은 중독성 물질도 이러한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보상회로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혹은 중독성 물질을 통해 쾌락과 같은 기분을 유발하고 또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보상회로를 작동시키는 핵심 물질이 바로 이 도파민입니다. 알코올이 신체 내로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즉 긍정적인 재강화를 일으킵니다. 이 경험은 한 음주자를 동일한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알코올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잦은 과음이 정상적인 뇌 기능과 또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파민을 이렇게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반복될수록 뇌 자체가 손상되어 결국에는 알코올 없이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방금 설명한 보상회로와 도파민의 작동 방식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뇌 단면이 나와 있고 VAT, 쾌락 중추 영역의 어떤 물질들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상회로의 핵심 출발점으로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제 도파민이 뇌의 여러 쾌락 중추 영역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 영역을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바로 이 BTA가 활성화되면서 보상회로 전체가 이제 커지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결과로 일어나는 도파민 활성화 장면을 이게 그냥 그림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신경세포 사이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었을 때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되는 모습인데요.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이 좋네 하는 느끼는 바로 그런 순간인 겁니다. 상담자 입장에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술을 끊고 싶은데 자꾸 손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가 이미 알코올에 최적화되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단순히 내담자를 그냥 비난하지 않고 또 생물학적 차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이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의 세 번째 이제 원인인 심리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유전적인 요인, 생물학적 요인을 다루었는데 심리적인 요인은 상담학을 공부한 여러분에게 아마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점일 것입니다.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인간 발달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등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구강기에 입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그 욕망이 그 단계에서 고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강기적인 욕망이 고착된 사람은 이후에도 입을 통한 자극에서 만족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습관성 음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구강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인 역동입니다. 나이트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이제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성장한 경우 의존하는 욕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해결하고 좌절을 견디는 경험이 없이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의존 욕구가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로부터 그 의존 욕구가 좌절되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좌절감을 스스로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해소하는 수단으로 폭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에서 이 두 관점이 주는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알코올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만날 때 단순히 현재의 음주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발달 경험과 또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담자의 음주 이면에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지, 어떤 좌절과 상처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심리적 요인을 다루는 상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네 번째 요인, 정서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았을 때도 한잔한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한잔한다, 이런 말들 아마 흔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음주는 어떤 긍정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고 또 부정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 정서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이 즐거움이나 기분의 고향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더 좋은 기분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할 위험이 좀 낮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기 위해서 음주를 하는 경우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불안할 때 술로 그 감정을 잊으려고 하는 패턴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이제 알코올로 해소하는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술에 손이 가는 이러한 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서적 상태가 특히 위험할까? 연구들은 이제 불안한 상태, 또 부적합한 어떤 자아 개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은 상담자로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코올 문제를 가진 내담자 그 뒤에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 이런 것들이 함께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음주 행동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고통을 탐색하고 다루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5번째 원인인 인지적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요인의 핵심 바로 이 기대라는 건데요. 알코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음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먼저 긍정적 기대의 문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술이 있어야 대화가 잘 된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것과 같이 그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술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마시게 됩니다. 술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주는지와는 별개로 그럴 것이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 음주를 촉진하는 강력한 이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존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존감이 이제 낮은 경우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건강한 대처 방법을 찾기보다는 술에 의존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인 음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신념이 과음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심지어 술이 유일한 친구다와 같은 이제 그런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신념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여러분도 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중에는 이런 생각을 실제로 굳게 이제 믿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로서 이러한 이제 인지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개입 지점이 됩니다. 알코올에 대한 왜곡적인 기대와 또
왜곡된 기대와 또 비합리적인 신념을 탐색하고 수정하는 것, 그리고 술 외에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대처 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인지 접근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내담자의 어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음주를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작업, 상담에서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뒤에 나오는 수업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지적인 방법들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그때 좀 자세히 또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의 그 다음 원인인 학습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요인은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타고나거나 뭐 뇌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음주 행동이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강화 학습의 관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을 처음 마셨을 때 그 맛을 이제 유쾌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뭐 쓴 맛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죠. 낯선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마시게 될까요? 이것은 맛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효과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음주를 통해서 긴장이나 불안, 죄의식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음주 욕구를 이제 강화시키고 결국 습관적인 음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적 강화, 즉 불쾌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이 강화되는 이제 전형적인 학습의 패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벤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적인 관점입니다. 벤두라는 이제 관찰 학습과 또 조건 형성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타인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져서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 혹은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일한 방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 이 모두 이 관찰 학습의 결과입니다. 상담자로서 이런 학습 요인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학습으로 형성된 행동은 새로운 학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기에 희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담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음주 패턴을 습득했는지 함께 탐색하고 술 대신에 건강한 대처 방법을 새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 개입의 중요한 방향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 원인 중에서 마지막인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정서적, 인지적, 학습적 요인을 이제 다뤘는데요. 이번 요인은 이제 개인의 내부가 아닌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관점입니다. 핵심 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는 데는 그 사회가 술을 얼마나 허용하는가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느냐에 따라서 알코올 문제로 발전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유태인이나 이슬람 문화권처럼 종교 문화적으로 음주를 금하는 사회에서는 애초에 술이 노출되는 기회 자체가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는 뭐 이러한 보수적 문화권에 비해서 음주 자체와 또 음주에 대한 음주로 인한 역기능적인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뭐 술을 마시곤 한 행동은 이해해줘야 한다. 하물며 뭐 주치 경감이라고 해서 뭐 법적인 문제에서도 뭐 좀 경감을 해주는, 뭐 이렇게 용인해주는, 혹은 좀 허용해주는, 혹은 좀 감수해주고 이해해주는 이런 문화가 있는 겁니다. 뭐 회식 자리에서 뭐 과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음주에 관대한 문화는 음주자를 좀 확대시키고 문제 음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 뭐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담자로서 중요한 시각을 하나 갖게 될 텐데요. 알코올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성격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사회와 문화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내담자를 개인으로만 보지 말고 그를 둘러싼 뭐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통합적 상담 접근의 이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의 원인들을
7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뭐 어느 한 요인만으로 알코올 중독자를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인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알코올이 실제로 우리 몸과 삶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뇌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뤄볼 텐데요. 알코올은 이제 몸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신체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뇌는 알코올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에 매우 취약한 기관이 됩니다. 그럼 슬라이드 표를 보신다면 뇌의 각 부위별로 알코올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부위인데 알코올로 이 부위가 손상이 되게 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도 잘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음주 후에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막 쉽게 화를 내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변형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것이 손상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성욕을 참지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해마는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필름이 끊긴다, 블랙아웃 된다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음주 전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들 바로 이 해마가 손상되고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손해는 이제 균형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데 손해가 영향을 받으면 이제 비틀비틀 걷는 증상이 나타나죠. 술에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정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인데 손상이 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술에 취했을 때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은 언어를 생성하는 부위인데 이 영역이 영향을 받으면 혀가 좀 꼬부라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소리 강약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술자리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로니케 영역은 언어를 이해하는 부위인데 손상이 되면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이거는 이제 호흡이나 심박수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곳이 알코올의 영향을 받으면 호흡의 불규칙이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알코올 중독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표를 이제 보시고 나면 단순히 술에 취한다, 그렇게 취하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뇌 전체를 광범위하게 손상시키는 물질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상담자수 내담자의 어떤 음주 문제를 다룰 때 이미 어느 정도의 뇌 기능의 손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뇌를 넘어서 신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은 뇌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에 걸쳐서 광범위한 이제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면역 기능의 문제입니다. 장기간 과도한 음주는 이 면역 반응 기능을 이제 떨어뜨려서 감염체로부터 이제 몸을 보호하는 능력을 이제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폐렴과 같은 어떤 미생물 감염 혹은 영양 결핍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영양 상태가 좀 나쁘고 잔병 치레가 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 자체의 이제 방어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심혈관 계통에 대한 이제 영향인데요.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유발된 이제 복부 비만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을 급격히 높이게 되죠. 관상동맥 질환은 다시 알코올성 심근경색증,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이 단순히 간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간 기능의 문제입니다. 음주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더 진행되면 간 경화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직접 분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이 간 경화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내분비 계통의 이제 이상인데요. 알코올은 이제 내분비 기능에도 이상을 초래해서 성적으로 발기 능력의 감소, 고환의 위축, 남성 호르몬의 어떤 감소, 정자수 감소, 불규칙한 생리 주기라든지 불임 및 성기능 장애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식 기능 전반에까지 알코올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알코올은 단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면역 심혈관계에 강한 내분비계를 아우르는 전신질환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상담자로서 내담자 음주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는 이러한 다양한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의료적 지원과의 연계도 당연히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원인을 다룰 때 뭐 정서적 요인이 알코올 중독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알코올 중독이 다시 정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보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짜증, 원망, 분노감, 공격적 욕구가 강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높아집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사는 이제 가족들이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서 늘 긴장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매사에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거나 뭐 심한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우울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이 된다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알코올 중독이 다시 우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코올과 우울 사이 서로를 이제 강화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매우 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알코올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능력과 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저하시켜서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그 심각성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의 어떤 자살 시도율은 일반 성인 자살률에 비해서 10배 이상 높으며, 또 알코올 중독자의 55%가 평생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했고, 또 이들 중 95.2%는 알코올과 관련하여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은 상담자로서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문제를 가진 어떤 내담자를 만날 때는 자살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함께 실시해야 됩니다. 음주 문제와 또 자살 위험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내용에서 명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알코올 중독이 또 성격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뇌, 신체, 정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세상에 대해서 초월한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제외한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도, 직업도, 건강도 술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걱정을 해도 별것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 합리화, 축소, 투사 등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 방어기제들은 이제 음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차단함으로써 본인이 중독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만듭니다. 상담 현장에서 알코올 중독 내담자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다,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나는 중독이 아니다, 말하는 거 듣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음주는 뇌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성격 자체를 이렇게 바뀌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쉽게 믿지 못하고, 또 높은 이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이제 자극을 수시로 받아서 감정적인 폭발이나 이제 행동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겉으로는 초월한 듯 태도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신감이 없고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 내면의 공허함과 무가치함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다시 음주를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타인의 슬픔이나 어떤 혐오의 정서를 분노나 경멸로 이제 잘못 인식하거나, 또 혐오 표정의 어떤 정상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듯 타인의 기분 상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인식 편향이 나타납니다. 이리고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어도 나를 무시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회피하게 되고, 또 낮보다 밤에
활동하기를 선호하며 혼자 지내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성격의 변화가 또 우울감을 초래하고 그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반복적인 음주로 우울감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치료적 동기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상담자에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단순한 저항으로 보기보다는 알코올 중독이 이미 치료 동기 자체를 갉아먹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강화 접근이 알코올 상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폐해 중에서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이제 당사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는 가족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또 깨어있을 때는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이제 술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가족은 폭력과 사과 또 폭력의 끝없는 사이클 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 슬라이드에서는 부인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데 남편의 폭력을 이제 포함한 부정적 정서를 감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서 가게를 꾸려가야 되는 어떤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면서 동시에 생계 책임자가 되는 극도로 소진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책임의 전가의 문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마신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을 마신 이유를 누구 때문이다, 가족의 누군가 때문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은 과도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죄책감을 내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이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어떤 반복되는 음주와 행위에 분노감을 느끼면서도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문제를 부인하거나 외부에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오래 방치되게 됩니다. 이 집안의 일을 밖에 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가족을 더 깊은 고통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 예측 불가능한 행위에 적응하는 방식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특히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엄격한 행동 규칙을 만들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고 또 규칙에 어긋나면 심한 제재를 가하고 또 자녀들에게 또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통제 성향이나 또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또 부인하는 문제, 또 낮은 자존감의 문제, 죄책감, 우울, 불안 등 알코올 중독자가 지닌 특성을 그대로 공유하게 되는 공동 의존증 같은 것을 갖게 됩니다. 중독자를 돌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자와 비슷한 심리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족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인 가족의 어떤 질환들을, 장애들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로서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이제 함의를 갖게 되는데요. 알코올 중독 상담은 중독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 가족 전체를 치료의 단위로 보고 또 공동 의존증을 포함한 가족의 상처도 함께 다루는 가족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그 가족 안에서 특별히 이제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의 어떤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심한 갈등을 일상적으로 이제 그걸 목격을 하게 되면서 어떤 가정의 역기능을 경험합니다. 가정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처음 배워나가는 가장 안전해야 될 공간인데 그 공간이 갈등과 불안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아이의 발달에 전반에 걸쳐서 매우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이러한 영향은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제 부정적 경험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음의 비율이 높고 불안과 우울 같은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죄책감, 혼란, 관계 형성의 어려움, 뭐 무기력감, 이런 무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뭐 구체적인 신체적인 구타라든지 뭐 언어적인 학대라든지 성적 학대를 당한다든지 가족 내 갈등으로 인한 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약물 남용의 가능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제 세대 간의 중독 문제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어린 시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제 계속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뭐 ACOA 뭐 Adult Children of Alcoholic 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인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인 자녀라는 용어 대신에 뭐 성인 아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알코올 중독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아이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가정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로 뭐 본인이 책임감만 있는 부모처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과도한 책임감을 짊어지고 자신을 강하게 이제 억압하면서 정작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 안에서 신뢰감을 결여된 상태로 친구나 지인과 감정적 교류를 이제 하게 되니까 혹은 하지 않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가정에서 경험했던 그 상처를 다시 한번 나름대로는 극복하려고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으면서 이제 재생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고립이 또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블랙은 이런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들이 보이는 반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책임 부담자다. 그래서 집안을 수습하고 어른 역할을 대신하는 아이로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성숙하고 또 책임감이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적응자의 역할이라고 해서 그날그날의 또 가정 분위기에 맞춰서 뭐 조용히 적응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자신의 경험이나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위로자의 역할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행동화입니다. 비행을 저지르거나 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보이는 유형으로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가지 유형을 관통하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말하지 않는 것, don't talk, 그리고 믿지 말자, don't trust, 느끼지 말자, don't feel 이렇게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를 밖에 말하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고 감정을 느끼지도 말자 이런 3가지 무언의 규칙이 이 아이들의 내면을 지배하고 이것이 성인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로서 이 규칙이 얼마나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중독자 가정에서 큰 성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또 이제 알코올 의존자 자녀들의 어떤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이제 표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뭐 COA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특성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어려움, 뭐 자존감의 상처, 어떤 방임, 무가치,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과도한 책임감 이렇게 이 수많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 한 명이 내면에 안고 살아가는 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런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로 단순히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많은 심리 사회적인 상처를 복합적으로 짊어진 존재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합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이러한 내담자들을 만날 때 이 특성들이 어떻게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깊게 탐색해야 됩니다. 또 알코올 중독 상담은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까지 아우르는 긴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각종 사건, 사고일 텐데요. 뭐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살인까지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수많은 사회적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수치로 보면 사실 더 충격적인데, 뭐 범죄자의 41.9, 방화 범죄자의 50.7, 또 성범죄자의 15.4%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교통사고의 10.7%도 음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들은 알코올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사용에 대해 좀 관대한,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좀 관대한 사회이면 이러한 문제가 좀 국가적으로 더 증폭돼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아까 사회적 요인을 생각했던 것처럼 뭐 음주를 허용하는 문화가 이 피해 규모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신체적 상해, 정신적 피폐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까지도 이제, 현저하게 낮춘다는 것, 기대 수명을 낮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생산성의 감소, 음주 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교통사고, 재산 피해, 뭐 조기 사망으로 인한 생산 인력 손실 등 막대한 어떤 사회 경제적 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술 한 잔하고 이런 음주의 문제가 뭐 국가 전체의 어떤 자원을 소모시키는 거대한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의 폐해와 부작용을 뇌, 신체, 정서, 뭐 성격과 대인관계, 가족, 자녀,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7 영역에서 살펴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한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가정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거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알코올 중독의 어떤 치료 방법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독이 무엇이냐, 뭐 어떻게 진행되냐, 원인이 무엇이냐, 어떤 피해를 가져오느냐를 살폈다면, 이제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들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자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평가입니다. 어떤 개입이든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시작하면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입 전에 반드시 이러한 영역들을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 평가입니다. 현재 어떤 상태인가?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느 정도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의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앞서 보면 뭐 케이지나 어디케이, 뭐 PDST와 같은 선별 검사 도구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이제 활용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 심리, 사회적 어떤 기능적 평가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단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신체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심리적으로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지, 가족관계나 뭐 직업 등 사회적 기능은 어떤지를 다차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종합적인 그림이 있어야 개입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변화 준비도, 얼마큼 변화가 준비되었는가 하는 그 준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데, 클라이언트가 지금, 내담자가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방어 기제로 인해서 문제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내담자들 만나서 상담할 때, 이거 중독 아닙니다. 뭐 중독 단계 아니에요. 라고 이게 부인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변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내담자를 바로 뭐 금주를 해라, 뭐 단주를 해라, 뭐 이렇게 절주를 해라 요구하는 방식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 변화 준비도에 따라서 개입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는 이제 치료 방향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입니다. 내담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의료적인 치료가 우선인지, 뭐 심리 상담이 필요한지, 경제적인 지원이 먼저인지, 가족 상담이 필요한지 이런 등등등을 파악해야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평가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그런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클라이언트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과정이자 또 치료 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해야 개입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끝났다면 이제 그 평가 내용을 근거로 사례를 개념화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슬라이드 하단에 흐름도를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치료의 어떤 전체 과정이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접수로 시작돼서 이제 선별 단계에서 중독 장애와 정신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 단계에서 변화 준비도, 진단, 생리 심리 사회적 평가와 또 기능 평가를 종합해서 초기 어떤 서비스 욕구와 치료 수준을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이제 상담 서비스를 조정하고 또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후 직접 상담 치료를 하든지 다른 전문 기관으로 의뢰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또는 이 전체 과정은 이제 순환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치료 결과가 다시 평가로 이제 피드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치료 계획에서는 어떤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을까 살펴본다면, 크게 보면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교육, 의료적인 개입, 사회적인 지원 이런 영역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 상담, 대면 상담을 기본으로 개인, 집단, 부부, 가족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 나눴고,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동기 강화 상담, 인지 행동 치료 상담, 재발 방지 프로그램, 12단계, 12단계 또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각 이론적인 기반이 좀 다르고 적합한 대상도 좀 다를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 각각 다룰 예정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교육, 입원 치료, 직업 재활, 대안 치료, 자조 모임 참석 이런 것들이 치료 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조 모임의 예는 여러분들 AA 미팅이라고 해서 알코올릭스 아노니머스라고 해가지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하나의 방법만으로 치료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맞게 거기에 이제 기반으로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이러한 좀 전인 치료, 좀 통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마다 이제 변화 준비도 다르고 또 동반 문제도 다르고 사회적 지지 차원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또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계획도 좋은 치료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는 이제 치료의 어떤 전 과정에서 이 흐름도처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눈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할 때 실제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들을 실천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은 이제 평생 지속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단기간의 치료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좀 이용하기 쉬운 가까운 곳에 이제 이런 시설들이 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회복의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어떤 중독 수준 또 어떤 좋아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음주에 대한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래 상담센터, 거주시설, 쉼터 중간지, 직업 재활시설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결받을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가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이 가족들도 치료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면서 충분히 살펴봤듯이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가족들도 중독자만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중독자만 치료하고 가족을 방치하면 회복 후에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제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근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음주 행동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한 기본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우울인지 외상인지 관계 문제인지 그 이면을 함께 다루어야 진정한 회복, 지속 가능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알코올 중독은 이중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우울, 불안, 성격 장애, 충동 조절 장애 등 알코올 중독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 문제만 다루면 동반 장애에 대해 다른 축이 이제 치료되지 않아서 재발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동반된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다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자살 위험에 대한 어떤 초기 발견과 응급 시스템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살률은 매우 높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응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는 항상 자살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를 만나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인데,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상담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또 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된 이런 교육도, 심리교육도 한번 함께 제공해야 됩니다. 청소년은 이제 가정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변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대안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알코올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야 합니다. 술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절주해라, 단주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공허함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이제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조 모임 참여를 권유해야 하는데, AA와 같은 이런 자조 모임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회복의 모델을 보여주는 강력한 어떤 치료 자원입니다. 상담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자조 모임이라고 하는 지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현명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슬라이드에 담긴 고려 사항들을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 상담은 장기적이고 개별화되고 가족들을 포함하며 근본 원인을 다루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어떤 상담적인 현장에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가족이 알코올 중독자의 피해자라는 것을 충분히 다뤘는데, 이번에는 그 가족이 동시에 회복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여러분 한번 함께 접근하고 싶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잘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상담자가 아무리 좋은 개입을 해도 클라이언트가 돌아가는 가정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까? 먼저는 알코올 중독이 이게 질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력으로 안 된다, 가족끼리 해결하자, 이런 생각은 이제 치료를 늦출 뿐입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냉정한 사랑하고 또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ough love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인데, 말하자면 이제 술을 마셨을 때 무조건 받아주거나 또 반대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치료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중독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다가 폭발하는 패턴을 반복하기보다도 차분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관계에도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들 스스로가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야만 도움을 받으러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부인하면서 혼자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가족들도 공동 의존으로 인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비슷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건강해야, 자신들이 건강해져야 옆에 있는 중독자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의 어떤 자조 모임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좀 참석해야 됩니다. 뭐 아논, 뭐 패밀리 그룹 이렇게 표현되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가족의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가장 조용히 상처받는 존재가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부모가 중독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자녀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자로서 이 내용은 이제 가족 상담이나 가족 교육 장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할 때 오늘 살펴본 이 역할들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 기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하려면 이러한 자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부터 지역사회에 뭐 50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전에는 뭐 알코올 상담센터, 외래 상담센터라고 분리된 곳을 설치하고 뭐 7개의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준인데요. 이제 알코올 전문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또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또 가족 상담과 교육, 대안 치료 및 사례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차적인 치료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전 세계에서 따로따로 공부하고 계신 우리 또 학우님들이 계신데, 본인이 속한 나라나 그 지역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어떠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셔서 혹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내담자들에게 이러한 리소스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들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알코올 전문 병원은 7곳, 뭐 부산에 1곳, 경기에 2곳 이렇게 배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 병원은 주로 뭐 자살이나 뭐 타인을 위해하는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건강이 매우 나쁘거나 뭐 외래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이용합니다. 좀 중등도 이렇게 좀 증상이 좀 심각해서 집중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과 뭐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뭐 기관 외에도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자조 모임인데, 뭐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인 이 AI 모임들, 또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의 모임인 아논, 그리고 이제 중독자 가족들의 모임인 뭐 알라틴, 뭐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속한 이 학교가 있는 이 버지니아 지역에도 뭐 AA 모임들이 많이 있고, 한인들이 참여하는 AA 모임도 작게나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독자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과 자녀들까지 아우르는 자조 모임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는 상담자가 이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향후 과제를 한번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역사회 외래 상담센터만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거주시설, 중간집, 직업 재활 시설 등 알코올 중독자의 중독 수준과 그런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예방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는 경고 문구가 담배값에 이제 크게 표시가 되고, 또 공공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이렇게 금연 캠페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반면에 알코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경각심이 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중독의 문제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이런 술 중독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알코올 챕터의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도구로 선별하고 뭐 왜 생기는지 원인을 7가지 원인을 살펴봤고 뭐 뇌와 신체, 정서, 성격, 가족, 자녀, 뭐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폐해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상담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한국에는 어떤 치유 자원이 있는지도 한번 다루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알코올 중독은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병이며 그 회복에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담자 또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실천 현장에서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코올에 이어서 담배, 즉 니코틴 중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배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코틴 중독은 알코올 중독 못지않게 강력한 의존성을 형성하고 또 신체에 광범위한 해악을 미칩니다. 오늘은 이제 니코틴 상담의 어떤 기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니코틴 상담, 중독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게 흡연의 해악에 관한 정보를 근거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흡연이 자신의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이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악을 미칠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흡연은 동맥경화증, 그 어떤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 그리고 이제 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위험이 9배나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끝이 아닌 게 또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기관지암, 이렇게 등등등 거의 모든 종류의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측면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어떤 주 원인이 이제 흡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숨이 차오르는 거, 폐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이 질환은 한 번 이제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밖에도 궤양, 치주 질환, 구강 질환을 유발하고 청력과 시력이 또 저하되고 피부 노화도 촉진이 됩니다. 여성에게는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남성에게는 성기능 약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신 중 흡연은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임신 중 흡연이 태아의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단순히 흡연자의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접 흡연이라고 하시죠. 이것도 건강상 위험을 이제 증가시킨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옆에, 흡연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흡연은 흡연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상담자로서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개인화하여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이 나쁘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이러한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이고 설득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때 변화의 동기가 더 강하게 생깁니다. 이번에는 니코틴 중독 상담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금연 단계에 따른 접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상담에서도 변화 준비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금연 상담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내담자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단계에 맞는 접근을 해야 이제 효과적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프로차스카와 디클레멘트의 어떤 변화 단계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총 6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숙고 단계입니다. 흡연을 하고 있으면서도 금연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기가 전혀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나는 담배를 끊을 생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내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 바로 금연 방법을 알려주거나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의 목표는 금연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생각 자체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숙고 단계입니다. 금연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아직 준비하지는 않는 단계입니다. 끊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겠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금연의 이점과 어떤 흡연의 손해를 탐색하면서 동기를 좀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준비 단계입니다. 금연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뭐 다음 달부터 끊어보려고요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금연 날짜를 정하고 구체적인 금연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 실행 단계입니다. 금연 시작 시기를 정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금연을 막 시작한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는 금단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집중적인 지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지 단계입니다. 금연을 계속 유지해 가는 단계인데요. 흡연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지, 재발 예방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재발 단계인데 금연을 실패하여 다시 흡연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발이 어떤 실패가 아니라 변화 과정의 일부라는 시각입니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기까지 이 재발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됩니다. 재발을 했을 때 내담자를 비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하면 함께 탐색을 하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금연 상담의 어떤 핵심은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 단계에 맞는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내담자에게 금연을 약을 처방하듯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금연 상담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금연 상담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인 이 조건화된 흡연 갈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이 조건화된 매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특정 약물과 반복적으로 연합된 되게 조건 자극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곧 그 약물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반응을 준비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약물 효과를 상쇄하거나 좀 감소시키기 위한 반대 방향의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곧 니코틴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미리 알아채고 그것을 중화하려는 반응을 자동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만 제시되고 정작 약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이미 반대 방향의 반응을 준비했는데 약물이 없으니까 그 상태가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조건화된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흡연자의 어떤 사례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담배를 피워왔다면 커피 향이라는 조건 자극만으로도 몸이 니코틴을 예상하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금연 중인데 커피를 마시는 순간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지는 것, 바로 이 조건화된 흡연 갈망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커피 말고도 식사 후, 음주 자리, 스트레스 상황, 특정 장소나 사람 등 흡연과 반복적으로 연합된 모든 것들이 조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화된 금단 증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이 내담자의 금연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만으로 부족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의 흡연과 연결된 수많은 조건 자극들이 남아있는 한 금연 의지만으로는 그 갈망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담자로서 해야 할 일은 내담자와 함께 어떤 상황이나 자극이 흡연 욕구를 유발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조건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연 상담에서 조건화된 흡연 갈망을 다루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제 인지 행동 치료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 기법은 자기 관찰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흡연 행동을 스스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도구가 바로 뭐 흡연 일지 같은 것이 될 것인데 언제 담배를 피웠는지, 누구와 함께 피웠는지, 그 순간 흡연 욕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클라이언트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느 정도의 강도로 흡연 욕구가 생기는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 배운 조건화된 흡연 갈망을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이 자기 관찰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조건 자극 제한인데 이것은 자극 조절법의 한 종류로서 흡연을 유발하는 이 조건 자극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어디서든 피우던 담배를 점차 특정 장소에서만 특정 시간대에만 피우도록 제한을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흡연 시간과 상황은 물론 흡연의 질, 즉 얼마나 깊이 흡입하는지까지도 조절해 나갑니다. 그래서 참고할 개념이 있는데요. 강화 없이 자극에 반복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흡연 욕구를 유발하는 조건 자극에 노출되더라도 실제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그 자극과 흡연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기법은 실제 혐오 조건 형성입니다. 이것은 흡연 행동과 실제 혐오 자극을 짝지어서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충격, 구토 약물, 오래된 마른 담배 이런 걸 활용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다소 강렬한 방법이어서 적절한 판단과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법은 논박입니다. 디스퓨팅이라고 해서 흡연이나 금연에 대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찾아내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인지치료의 어떤 핵심 기법 중 하나입니다. 슬라이드 제시한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 예를 보시면은 순한 담배를 피우면 괜찮다. 담배를 끊는 사람과는 자식을 결혼시키지 말아야 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다.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흡연을 정당화하고 흡연 동기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생각들을 함께 탐색하면서 과연 그게 사실이냐,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왜곡된 사고를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내담자와 논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갈등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유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라포가 사용된 후에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내담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조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법을 쓰느냐보다도 내담자가 자신의 어떤 흡연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연을 실제로 시작하고 유지하는 단계에서 즉 유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 기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준비 단계에서는 자기 관찰, 조건 자극 제한, 혐오 조건 형성, 논박 기법을 다뤘는데 이제로 금연을 시작한 이후에는 좀 다른 종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상상 증감법입니다. 앞서 준비 단계에서 다뤘던 혐오 조건 형성과 원리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혐오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 혐오 조건을 형성하는 겁니다. 즉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동시에 구역질이 나거나 몸이 아픈 장면을 함께 상상하게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연합을 내면에서 형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혐오 자극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금연 행동 강화입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금연이라는 행동 자체를 보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담배를 끊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경험을
내담자가 직접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금연에 성공하면 그동안 뭐 담뱃값으로 쓰던 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처럼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자기 강화입니다. 외부의 보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금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전이기 때문에 외부 보상이 없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은 실행 유지 단계에서는 흡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연결 연합을 내면에서 강화하는 상상증납법, 또 금연 행동 자체를 보상으로 경험하고 스스로 강화하는 금연 행동 강화 기법을 활용합니다. 금연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상담자로서 그 용기를 충분히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내담자가 스스로도 그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연을 준비하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연 행동을 파악하기입니다. 상담의 출발점은 항상 내담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흡연을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현재는 어떤 흡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어떤 흡연 행동을 파악해서 니코틴 의존 정도를 이제 확인하고, 또 어떤 환경적 요인이 흡연을 유발하는지도 함께 탐색을 합니다. 앞서 배운 이제 흡연 일지가 이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 경험을 이제 탐색하는 겁니다. 내담자가 이전에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또 얼마나 유지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시 흡연하게 된 이유와 또 그 상황도 함께 탐색을 합니다. 만약 금연 시도 자체가 없었다면 왜 시도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탐색해야 됩니다. 이 정보들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의 실패 패턴을 이해해야 이번에는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의 역사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나은 계획을 위한 소중한 정보임을 내담자도 상담자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지원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금연은 이제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담자 주변에 금연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탐색합니다. 특히 가족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중에서 흡연자가 있다면 함께 금연하도록 권유하거나 적어도 내담자 앞에서는 흡연을 자제하도록 부탁하는 등 환경적인 지지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금연 동기 파악하기인데 내담자가 금연을 결심한 이유를 빠짐없이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들을 건강상의 이유, 사회적인 이유, 자신감의 회복, 경제적인 이유 등 나누어서 이제 평정을 합니다. 이렇게 동기를 구체화하고 이제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금연 과정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내가 왜 담배를 끊으려고 했었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금연 동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금연을 망설이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득과 대가를 저울질하는 양가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끊고 싶은데 피우고 싶기도 하다. 이런 마음들,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양가 감정을 비난하지 않고 흡연의 단점과 금연의 이득을 함께 명료화해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금연 동기를 되새겨주는 문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직접 쓴 금연의 이유 카드 같은 것을 활용해서 내재되어 있는 금연 동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에 대한 자신감 고취하기입니다. 나는 담배를 끊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금연 성공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성공 예측 변수입니다. 먼저 내담자의 초기 자신감 수준을 파악하고 평가한 다음에 처음부터 완전한 금연을 목표로 잡기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의 어떤 금연 목표에 먼저 초점을 두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자신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 안 피우자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기간을 늘려가는 접근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7번째는 금연을 준비하고 계획하기입니다. 동기와 자신감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면 이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차례입니다. 흡연 욕구가 생기는 상황을 좀 파악하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계획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담자가 대처 방법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한 어떤 질문법들을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만의 대처 방법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스스로 떠올린 방법이어야 실제 상황에서 더 잘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행동과 금단 증상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함께 준비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이제 금연 시작일을 정하기입니다. 이것이 준비 단계의 최종 목표이자 금연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막연히 언젠가 끊겠다 이런 생각을 구체적인 날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적어도 2주 정도의 금연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고 금연 시작일을 정한 후 심리적으로도 이제 그 날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금연은 추상적인 다짐에서 현실적인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함께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료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연을 실제로 시작하고 유지하는 실행 유지 단계에서의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상황의 내담자를 만나게 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접근법들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일을 정해놓고도 막상 시작하지 않은 내담자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가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책을 하거나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담자는 오히려 위축되고 상담 자체를 이제 회피하게 됩니다. 대신 질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일을 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는 접근법입니다. 만약 두 번째 계획도 따르지 않는다면 일단 상담 자체에 대한 의도와 목적들을 재점검한다든지 상담을 잠깐 종료해 놓고 하루 정도라도 금연을 시도해 본 후 다시 상담을 요청하라고 제안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경험 없이는 진전이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흡연이 재발한 내담자입니다. 계속 언급하듯이 재발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을 학습의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됩니다. 왜 재발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다시 피우게 됐는지 이런 걸 함께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절제 위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피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피운 한 개피가 어차피 이미 피웠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완전한 재발로 연결되는 위험한 패턴입니다. 한 개피의 어떤 흡연이 가진 이 위험성을 내담자에게 좀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단 형상을 호소하는 이런 내담자입니다. 금연을 시작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미 이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막상 경험하게 되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먼저 이제 금단 증상이 무해하다는 것과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증상은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줄어든다. 몸이 니코틴 없이 적응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내담자의 불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단 증상을 버텨낼 때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잘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정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재발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상담하는 것인데요. 금연을 유지하다 보면 특히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술자리,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 오랜 흡연 친구와의 만남 등이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사실 이제 사전에 파악하고 또 그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를 미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위험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내담자의 그런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버텨낸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음 위험 상황을 이겨낼 자신감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속되는 금단 현상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금단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지만 심리적인 금단 증상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과 연결되어 있는 이 조건 자극에 노출될 때마다 다시 흡연 욕구가 올라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뭐 커피 냄새, 특정 장소,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 좀 피할 수 없는 자극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처 전략들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이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이제 법을 이제 익혀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제 비흡연자로서의 어떤 자기 이미지를 갖도록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오랫동안 흡연자로 살아온 사람이 금연을 시작하면 자신이 흡연자인지 비흡연자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재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담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인식, 정체성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지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상담 종결하기입니다. 금연 상담의 종결은 뭐 한 회기나 두 회기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종결의 핵심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상담자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금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끝났다고 금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연은 상담 이후에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결 회기에서는 그동안 상담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온 이 대처 전략들을 정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재발 위험 상황들을 미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제 대비하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내담자가 혼자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충분히 준비시켜 보내는 것이 좋은 종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상담들처럼 혹시 재발이 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황이 됐을 때 상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다시 한번 상담에 참여해서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추수 상담이라고 하여서 종결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처럼 한 달 뒤, 두 달 뒤, 3개월 뒤 그 뒤 약속을 잡아놓고 만나는 것도 내담자에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기간을 버티게 만드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코올 중독과 이렇게 니코틴 중독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내용이 이제 꽤 많았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왜 끊지 못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걸까로 바꾸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는 것, 흡연자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이미 그 물질에 최적화되어 있고 수십 년의 습관과 조건화가 몸에 새겨져 있으며 그 이면에는 해소되지 못한 감정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그 복잡성, 그 복잡함을 이해하고 내담자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빠른 변화를 요구하거나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함께 걸어가 주실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